네, 듣다 보면 좀 답답하고 하는 일 안 풀리고 또 주머니 사정 아쉬울 때 도대체 경제가 뭔데 이러실 텐데요. 경제가 뭔데 이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두 분은 뭐 여러 매체 검색해 보시면 다른 데서 기고 또 출연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또 저희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또 더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앞에 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과 이제 출산율 얘기 리포트 나온 걸 했습니다. 실증적으로 이제 자료들을 분석해 봤더니 큰일 났다 이 얘기인데 오늘 경제가 뭔데 이 시간에도 이 얘기 하나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청취자분이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세대 때는 다자녀일 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애국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변하나요? 라고 하면서 정답 주셨고요.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한국은행에서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아예 안 낳는다 이건데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문자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무슨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답 1번은 진이 2번은 잔이 네. 1번은 진이 2번은 잔이. 아니 교수님 네. 불평등 관련해서 출산율 관련해서 봤더니 교수님도 네. 기고를 꽤 많이 하셨고 많이 쓰셨어요. 심지어는 출산율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 얘기까지도 언급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늦둥이 한 명 키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1시부터 애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정부가 뭐 워낙 애 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넓음 학교, 방과 후 학교를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1학년만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2학년부터 또 내 돈 들여서 학원 가야 되고 학원을 보내드려 하루를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대통령 공약은 보면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겠다는 게 모든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공약처럼만 되라 이것은. 한 번도 뭐 실행된 적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라가 이 저출산을 해서 대책에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GDP 한 1% 정도밖에 안 씁니다. 프랑스가 한 4, 5% 정도 쓰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2.2명이고 전 세계 출산율 1위는 이스라엘입니다.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0.7명이니까 0.70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쌍 200명이 이제 두 명이 100명 100명이 해서 200명이 결혼을 하면 70명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감을 하게 되고 이게 두 세대 한 세대가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뒤가 되면 200명이 결혼해 200명의 인구가 70명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재앙일 것이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전번에 이제 우리가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5천만 원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명 넣으면 이자 반. 둘 놓으면 70% 완전히 셋 놓으면 이제 전액 면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무이자인가요? 저희가 사실 셋인데 이자를 빡세게 내고 있어서. 저는 정부가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돈을 줍니다. 자녀 한 명당 그렇죠. 50만 원, 100만 원씩 양육수당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0만 원 주거든요. 야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마치 돈 주는 것을 아주 시혜적인 복지로 생각하는데 자녀 한 명을 키우시는 분들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평균. 저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정부가 유치원을 이라든지 초등학교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5시까지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국가가 전액 돌봐준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일가정 양육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유치원은 그 퇴근 시간이 4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전부 다 4시 반에 조퇴를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그 정책을 계속 반복해서 개선되지 않는지 정부가 진짜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6시까지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를 유지해 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이자 감면에서 갑자기 저 혼자 사적으로 설계됐습니다만 대표님 만약에 그런 직접적인 좀 지원 제도가 있으면 지금 부동산 난리 났다고 한파라고 하는데 아이를 셋을 낳으면 이자가 없어 그럼 집 사야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자녀들 때문에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면적이 더 크잖아요. 결국 큰 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지불할 수 있는 그 주택의 금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낳을수록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생률 0.7 뭐 0.78 뭐 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지금 출생률이 한 1.28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된 그 상황도 그 한 명 이상 넘어선 수준인데 네. 한 명도 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 그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리고 이 출생률하고도 상관성이 큰 것들이 결국은 출생률 떨어지면은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사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게 되고 그 소득도 줄게 되고 그 관련된 산업에 있는 어떤 뭐 종사자를 비롯해서 산업도 확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이 거의 육성되지 못하는 도시로 또 전락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하고도 연결이 있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런 노동과 또 소득 그다음에 이런 이자 그다음 뭐 자녀 교육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특히나 네. 이 인구수 같은 경우는 뭐 예전만 해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있었거든요. 뭐 그 얘기라고 하면은 뭐 가구들도 좀 늘어나고 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래도 그 가구의 주요 원인 중에 그 앞단이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는 좀 중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체가 지금 점점 이 단순히 인구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구수도 인구수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앞에 또 고령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고령 세대는 엮여 있죠. 은퇴하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인구는 또 출산을 안 하면서 소득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뭐 어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건 맞습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수십 년 뒤에는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우선 단순하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두 반이거든요. 네. 한 반에 한 20명이 채 안 돼요. 뭐 60명이 오전 오후 반으로 막 10몇 반까지 다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더 줄어들면 동네 학교가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참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학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뭐 일 때문에 학교를 좀 돌아다녔는데 네네. 이거 부모 심경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 이제 집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내가 구직 활동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교에 대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보내고 싶은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좀 유치원이라든지 네네. 또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붐벼요. 네, 근데- 맞아요. 많은 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그 공교육을 받고 있는 곳에 관련된 그 교육 외적으로도 이런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뭐 안전 그다음 다양한 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세계 뭐 한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뭐 아직도 뭐 잔디 없고 트랙 그러니까. 없는 이런 것들도 참 아직도 모래 거기서 친다는 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저희 집 얘기를 축구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앞에서 말했던 것도 핵심 키워드가 불평등이었는데 뭐 자산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환경들도 조금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경영학부 교수이신 김대정 교수님도 지금 애들도 안 돌봐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정말 자산가 아니고서는 마음 안 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저희가 준비한 얘기 중에 부동산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하신 분들 내 집은 누가 사주지? 이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내 집 누가 사주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부동산 상황이 조금 여러 군데에서 해석이 네. 분분합니다. 네. 한파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긴 한데 자산 가격이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대표님 지금 부동산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값 같은 경우는 2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을 했고 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가 더 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남도 쪽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권이 견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그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금리의 연관성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뭐 분석이라든지 연구 같은 것들도 보더라도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경기에 더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해요. 그래서 IMF 때 같은 경우도 30% 40%씩 가격이 빠진 게 왜냐하면 뭐 근로소득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소득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탱을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남에 있는 집값도 뭐 오르는데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가격 자체가 타 지역들보다도 조금 더 회복세도 빨랐고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그 실거래 대비했을 때 거래에 대한 그 폭도 소위 그 널뛰기처럼 회복세를 가져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수준 이상은 도달을 해줘야지 가격의 견고함을 느끼는데 보통 그 거래량이 서울이 한 5천에서 한 6천 건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절반 정도로 이루는 3천 건 정도의 그 거래량으로 한 1년 가까이 버텨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3천 건에 대한 그 약간 견고하지 못한 거래량도 2천 건으로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에 대한 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뭐 겨우 그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급매물 중심으로 소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의 그 변동폭이 짧아졌고 기간도 짧아졌고 가격에 대한 그 금액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시장 환경은 전국이 하락세고 지금 서울권은 보합으로 전환을 했고 강남권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 자체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서 이 가격들을 지탱해 왔는데 전세 가격도 회복세가 좀 빠르다 보니까 네. 이 전세 가격도 일정 부분 조정이 된다라면 그 매매 가격도 이 전세 가격하고 동조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교수님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얼어붙으면 뭐 자연적인 조정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금융부터 시작해서 활동들이 많잖아요. 여파가 좀 있을 것도 같고요. 부동산 하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하고 은행 이자가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0.8의 관계인데요. 은행 이자가 지금 7에서 8%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0%가 아파트고 부동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국민들이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 20, 30%까지 내려갔을 때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80%를 다 풀었습니다. 네네. 아직 한 20%가 남아 있는데 세대원 청약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남아 있습니다. 네네. 뭐 양도세 3년간 금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규제를 아직 풀 수 있는데 안 풀고 있는 거고. 뭐 얘기는 나왔어요. 예. 무주택자면 세대 원이어도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죠. 그럼 두 번째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인구 감소가 계속 심각하지만 지금 정부의 방안은 앞으로 매년 25만 명씩 외국인을 도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도 올리면서 우리나라에 원래 16만 명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5만 명 정도 매년 이제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미국이나 이민은 아니고 예, 네. 외국인들은 이제 데려오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은 이제 영주권도 주고 미국이나 네네. 유럽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가 지금 현재 한 30%인데요. 네. 저는 한 40%까지 계속 증가할 거라고 1인 보는데 가구 말씀하시는 1인 가구 거죠. 이게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네.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하시는 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부동산이 불황이 어려울 때 강남에 진출하거나 집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예. 이 안 좋을 때가 누군가의 기회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남들이 부동산 안 하고 가격이 내렸을 때 네네. 넓은 평수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네. 32평 이상이 되는 넓은 평수를 아주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불황이고 잘 안 좋을 때는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봐서 오히려 서울의 좋은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자 목적이거나 좀 이 흔히 말해서 예전에는 좀 좋지 않은 편이면 줍줍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대표님 이거 오히려 지금 좀 하락세가 길어진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네. 이럴 때 좀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도 해석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해도 이 1인 가구의 분포도를 보게 된다면 네. 그냥 가구 분화가 예를 들면은 그 부부가 사별을 해서 이런 1인 가구가 소득이 늘기는 힘들겠죠. 네. 그다음 대학생들이 출가해서 1인 가구가 된다고 해서 소득이 늘기는 힘들겠죠. 네. 그리고 이혼 세대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소득이 그렇게 크게 일으키는 그 소득의 계층을 본다라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연구의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소득 능력을 갖춘 1인 가구라고 하면 지금같이 경기가 좀 침체가 되어 있고 뭐 구직 활동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고령층 같은 경우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네. 자산 가격만 올라간 상황에서는 1인 가구가 는다라고 해도 좀 힘들다라고 평가는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분들이 10억, 20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거는 좀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IMF 때 같은 경우도 뭐 투자를 해서 어떤 자산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매입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이후에 경제 성장률 그 회복된 경제 성장률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경제 성장률하고 자본 가격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어떤 자산 가격이 급등하던 네네.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각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는 뭐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2024년 8월 달에 네, 한 그렇죠. 0.5% 크게 내리겠다고 예정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12월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0.25%를 한 2분기에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지만 부동산은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네. 경기와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은행 이자와 집값은 가장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정부도 2분기에 이제 그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이미 한 8월경에 내리겠다. 네네. 당겨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이기거든요. 네. 한 70%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전 그것보다는 출산 아이 한 명당 이자를 파격적으로 바꿔주면 예, 부동산도 살고 예, 다자녀 가정도 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요거 끝으로 짧게 한 마디씩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소수 사태 모두들 기억하시거든요. 경유차들 난리 났었습니다. 이 중국이 또다시 수출 제한을 했는데 이게 또 전략적으로 이걸 쥐고 있는 건지 단순한 물량 조절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대비는 3개월치 돼 있다고는 하는데 불안해들 하고 있어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소수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예요. 네. 정말 너무나 높고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우리가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한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디젤 차를 사는 사람은 이 요소수가 필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정부가 이것이 바로 다변하고 다원합니다. 수입할 수 있는 국가를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일본 다양한 국가를 해두어야 되지 아직까지 요소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90%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높다. 네. 정부가 빨리 대비해야 되겠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예. 여기는 법인세가 12%예요. 네. 우리가 법인세 한국은 26%고 아일랜드는 12%고 싱가포르는 내렸죠. 17%. 네네. 미국화가 OECD 평균이 21%입니다.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네네. 국가가 법인세를 이렇게 26%씩 올리고 또 이게 야당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법인세를 낮추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이 들어와야만 대학생 일자리도 생기고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알겠습니다. 또 국회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 세율 24%인데 주요 국가보다 높습니다. 여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끝으로 대표님도 한 말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요소수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떤 그 차량에 대한 그 이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좀 속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소수에 사실 디젤 차량들이 제일 많이 네. 활용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자가 관련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는 뭐 휘발유라든지 전기차 도입들이 있는데 뭐 이런 대형 그 디젤 산업용 차량들 뭐 차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네. 것들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요소수 그때 당시 대란이 있었을 때 사실 뭐 승용차 사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네. 좀 힘듦은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화물차들이죠. 화물차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물차들한테 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그 대형 차량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조금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로 많이 전기차에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변화가 좀
적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도 결국 요소수가 들어가는 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뭐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언제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 조성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풀다 보면 또 환경 문제 나오고요. 네. 또 앞서 출산율부터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해결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질문하고 답해 주시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자,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또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